숨을 깊게 들이마셔 보세요. 이곳 공기가 정말 끝내주지 않나요? 맑고 조용하고 서울 시내의 그 답답한 요양원보다 100배는 더 좋을 겁니다. 운전대를 잡은 남자 최민호는 백미러를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입게는 무거운 짐을 막 벗어던지려는 자의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겨울바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명심하세요. 절대로 산을 내려올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우리 강남 집안 망신시키고 싶지 않아요. 남들이 어머니가 이런 상태라는 걸 알게 되면 전 얼굴 들고 사업 못합니다. 늙은 어머니 박옥자 여사를 깊은 지리산 계곡의 황폐한 폐가 마당에 홀로 남겨둔 채 최민호는 태연하게 등을 돌려 차 문을 쾅 닫고는 가속 페달을 밟아 떠나버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버려야 할 낡은 물건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그 폐류나 아들과 옆자리에 앉은 세련된 며느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버려진 노모의 낡고 해진 무명 바지 주머니 속 어머니가 직접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기워 만든 안주머니, 애는 그들 모두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을 만큼 엄청난 무게를 지닌 세상을 놀라게 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지 딱 10분, 멀리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할 무렵, 최민호의 최신형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서울 중심가의 VIP 지역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아 첫 마디를 듣는 순간 홍조를 띠던 최민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의 두 눈은 휘둥그레졌고 손은 너무 떨려 휴대전화를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끼익. 고요한 산 속에 타이어 타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차를 돌렸고 타이어는 아스팔트 위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밟아 짐승처럼 산을 향해 다시 질주했습니다. 도대체 전화기 너머로 무슨 끔찍한 소리를 들었기에 방금 전까지 승리감에 도취해 비웃던 남자가 이토록 경악하며 태도를 바꾼 것일까요? 그리고 박옥자 여사의 주머니 속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 있을까요? 막이 내리기 전에 준비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가장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차창에 이마를 기댄 채 탁한 눈으로 밖을 내다 보았습니다. 계곡으로 이어지는 산길은 점점 좁아져 마치 거대한 뱀이 어두운 굴 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듯 구불거렸습니다. 평평한 아스팔트 길은 이미 끊긴 지 오래였고 대신 자갈이 깔린 울퉁불퉁한 길이 이어졌습니다.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앙상한 몸이 문에 부딪혀 욱신거렸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걸까? 민호는 공기 좋은 최고급 사설 요양원에 모셔다 드린다고 했는데 하지만 이 길은 너무 깊고 너무 황량해. 사람 사는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죽음으로 가는 길 같아. 박 여사는 차가운 유리가 주름진 살갗에 닿자 가볍게 몸을 떨었습니다. 늙은 소나무들이 유령처럼 빠르게 스쳐 지나가며 산맥 뒤로 저물어가는 희미한 오후 햇살마저 가려버렸습니다. 다 왔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최민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뒷좌석에서 며느리 강수진이 하품을 길게 늘어지게 하며 화장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굴을 찌푸리며
짜증과 불만이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우, 끔찍하게 머네. 여긴 도대체 어떤 구석진 곳이에요. 어머님이 조용한 곳을 좋아하신다고는 했지만 이 정도면 너무 심한 오지 아니에요. 내 핸드폰 안테나가 한 칸밖에 안 떠요. 박옥자 여사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차는 숲속으로 점점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이제 오솔길은 너무 좁아져서 길가에 무성하게 자란 나뭇가지들이 고급 승용차의 차체를 긁으며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었습니다. 마침내 차는 잡초가 무성한 공터 앞에 멈춰 섰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최민호는 시동을 끄고 짐을 덜었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앞유리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에 누군가 심장을 쥐어짜는 듯해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하얀 건물도 간호사도 화단도 없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지붕 기와가 깨지고 흙벽이 벗겨져 썩은 나무 기둥이 드러난 황폐한 한옥 폐가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은 반쯤 부러져 바람에 삐걱거리고 있었고 진입로는 이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이건 요양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흉가였고 인간이 겨울밤을 하룻밤도 버틸 수 없는 노천 무덤이었습니다. 여기가 요양원이라는 거냐? 박 여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쉬어 있어. 마치 마른 낙엽이 부서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최민호는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눈을 피하며 폐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요양원보다 훨씬 낫죠, 어머니. 보세요. 주변이 온통 소나무 숲이라 폐 질환 앓으시는 어머니께 공기가 아주 끝내줘요. 여기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실 수 있어요. 잔인하고 차가운 비웃음이 그의 입가에 번졌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아 억척스럽게 키워낸 하나뿐인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지금 그의 눈빛에는 가족애의 온기라곤 조금도 없었습니다. 겨울, 가을, 밑에 무생물 바위처럼 차갑고 딱딱할 뿐이었습니다. 이때 며느리 강수진도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코를 막고 경멸에 찬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무슨 냄새가 이렇게 지독해? 곰팡이 냄새, 흙 냄새. 아, 토할 것 같아. 여보, 빨리 끝내. 나 이런 총무석에서 1초도 더 못 있겠어. 최민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로 가서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유일한 전 재산인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어 썩은 마루 위에 툭 던졌습니다. 툭, 보따리가 구르면서 느슨한 매듭이 풀려 낡고 해진 옷 몇 벌이 먼지투성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속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고 모성애였으며 인간성에 대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얼굴은 기묘할 정도로 평온했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습니다. 민호야, 그녀가 불렀습니다. 고요한 공간에 부드럽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였습니다. 왜요? 어머니 하실 말씀 있으면 빨리 하세요. 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너 정말 이렇게 할 작정이냐? 정말 엄마를 여기에 버리고 갈 셈이냐? 박 여사의 목소리에는 떨림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폭풍 후 전의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최민호는 어머니의 탐색하는 듯한 눈빛을 피하며 반짝이는 구두코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찔리는 마음을 감추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버린다는 표현은 좀 쓰지 마세요. 듣기 거북하게. 이게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에요.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요즘 요양원은 한 달에 300만 원이나 들어요. 저희도 집 대출금 갚으랴, 애 학비 대랴, 빠듯한데 그 돈까지 어떻게 감당합니까? 여기서 텃밭 가꾸고 닭 키우며 지내시면 건강에도 좋고 저희 부담도 줄고 좋잖아요. 그럼 가볼게요. 강수진이 급히 남편의 팔을 잡아 끌며 차 쪽으로 재촉했습니다. 가자. 여보, 시간 없다고 했잖아. 곧 해 떨어지는데 상길 위험해. 최민호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서둘러 차 문을 열고 시동을 걸었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썩은 마루 위에 멍하니 서 있었고 산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백발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렸습니다. 어머니, 건강 잘 챙기세요. 최민호의 마지막 인사는 형식적이고 상투적이며 소름 끼칠 정도로 무감각했습니다. 차 문이 쾅 닫히며 두세 개를 갈라놓았습니다. 고급 승용차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바퀴가 자갈을 지시기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흙먼지가 피어올라 작은 어머니의 모습을 덮었습니다. 박 여사는 고대 조각상처럼 꼼짝 않고 서서 차의 붉은 미등 두 개가 굽은 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켜보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고 멀어지더니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제 계곡 전체가 죽음 같은 침묵에 잠겼고 까마귀 울음소리와 찬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칩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박옥자 여사는 폐가를 뒤돌아보았습니다. 깨진 유리창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집어삼킬 듯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루 위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루가 삐걱거리며 신음했습니다. 노령과 추위로 무릎이 떨렸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먼지 쌓인 마루에 앉아 남은 온기라도 찾으려는 듯 옷 보따리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검버섯이 핀 주름진 손을 누빔 점퍼 안주머니로 천천히 가져갔습니다. 거친 손끝에 평평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종이였습니다. 4번 곱게 접힌 종이 한 장. 박옥자 여사는 천천히 그것을 꺼내어 땅거미 지는 희미한 빛 아래 펼쳐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난주 추첨한 로또 1등 당첨 복권과 당첨금 수령 절차가 완료되어 주인이 와서 서명만 하면 된다는 은행의 확인서였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200억 원, 그녀의 아들이 평생 꿈도 꾸지 못할 액수였습니다. 버림받은 여인의 입가에 씁쓸하고도 기묘한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회색빛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그것은 탄식이 아니라 단호한 선고였습니다. 미노야 게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같은 시각 몇 킬로미터 떨어진 굽이친 고갯길 위. 따뜻한 차 안에서 최민호는 라디오 음악을 흥얼거리며 인생의 빚을 털어낸 듯 홀가분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김 변호사 사무실 복권위원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여보세요, 최민호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심각하고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 선생님. 어머니 박옥자 여사님 일로 연락드렸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지난주 200억 원 독점 당첨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기록에 따르면 박 여사님께서는 오늘 오후 6시 전까지 사무실에 직접 오셔서
자녀 상속권을 재확인하지 않으시면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도록 변호사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지금 5시 30분입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박 여사님이 곁에 계십니까? 지금 당장 오셔서 기부 취소 서명하지 않으시면 200억 원은 영원히 사회에 귀속됩니다. 전화기가 최민호의 손에서 미끄러져 차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200억 원 기부.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30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금 자신의 200억 원을 전화도 안 터지는 깊은 산속팩에 버리고 왔습니다. 몸속의 피가 얼어붙었다가 순식간에 끓어올랐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좁은 고갯길에서 핸들을 꺾어 차를 돌렸고 옆에 있던 아내의 공포에 질린 비명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차는 어둠 속을 뚫고 노모가 종이를 쥐고 미소 짓고 있는 그 폐가를 향해 미친 듯이 질주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는 어둠에 완전히 삼켜졌습니다. 오만하게 으르렁거리던 엔진 소리도 산모퉁이를 돌자 끊겼습니다. 이제 세상에는 죽음 같은 정적과 한영숙 이전의 박옥자 여사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마루에 웅크리고 앉아 인생의 커다란 물음표처럼 등을 구부리고 있었습니다. 검버섯과 굳은 살이 박인 두 손은 무릎 위에 가만히 놓여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연히 이 금지된 숲을 지나다 그녀를 보았다면 자식에게 무참히 버림받은 쇠약한 노파, 세월의 폐기물로만 보았을 것입니다. 한 여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깨진 기와 틈새로 강원도 산골의 겨울 하늘이 보였습니다. 높고 푸르고 차갑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이었습니다. 공기는 참 좋네. 그녀는 아들 박준호 이전의 최민호의 말을 되뇌며 중얼거렸습니다. 방금 전 그의 목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조롱과 잔인함이 가득했던 그 목소리. 한 여사는 웃었습니다. 일그러지고 씁쓸한 미소였습니다. 심장병 때문이 아니라 모성애가 산산조각 난 탓에 왼쪽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배 아파 낳은 자식 눈 내리는 날 등에 업고 떡볶이를 팔러 다녔던 아이, 열이 나면 밤새 간호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냄새나는 쓰레기 봉투처럼 그녀를 깊은 숲속에 버렸습니다. 그녀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지길 기다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눈가는 메말라 있었습니다. 아마도 고단했던 세월 속에 눈물마저 다 말라버린 모양입니다. 산바람이 다시 윙윙거리며 얇은 옷깃 사이로 파고들자 그녀는 몸을 떨었습니다. 춤냄, 그녀는 몸을 움츠리며 습관처럼 떨리는 손을 낡은 누빔 점퍼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며느리가 작년에 버리려 했던 그 옷이었습니다. 거친 손끝에 딱딱하고 평평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한 여사는 천천히 그것을 꺼냈습니다. 복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토지 등기 권리증 집문서이었습니다. 겉표지는 누렇게 변했고 수없이 만져서 내 모서리가 해져 있었지만 그 위에 박힌 금박 글씨는 희미한 달빛 아래서도 선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 전체를 여는 듯 소중하게 그것을 펼쳤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88번지. 한 여사는 천천히 글자들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의 기억이 슬로모션처럼 밀려왔습니다. 그 시절 여의도는 한강 한가운데 있는 황량한 모래밭이었고 갈대와 먼지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죽은 땅이라 불렀고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가 평생 설거지를 하며 모은 전 재산을 털어 이 땅을 샀을 때 남편은 그릇을 벽에 던지며 미쳤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시 어린 아들 박준호도 울면서 원망했습니다. 엄마 때문에 새 신발도 못 사고 친구들이 촌놈이라고 놀리잖아. 하지만 한 여사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매질과 자식의 비난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그녀는 서리가 하얗게 내린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강남의 붐비는 고깃집으로 달려가 얼음장 같은 물에 맨손을 담그고 기름때와 화학세제, 범벅이 되어 설거지를 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터져 피가 비눗물에 섞여 나왔습니다. 허리는 굽어 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미친 듯이 일하며 동전 한 푼까지 모았습니다. 명절이나 휴일남들이 가족과 모일 때도 그녀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부엌 구석에서 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동정했습니다. 다 늙어서 무슨 고생이래. 자식들은 뭐하고 노인네가 이렇게 일을 해. 한 여사는 그저 순박하게 웃었습니다. 심심해서 소일거리 삼아 하는 거죠 뭐. 하지만 그 순박한 미소 뒤에 비즈니스계의 늙은 여우의 안목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10년이 지나고 한강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의도는 황홀탈퇴했습니다. 논밭은 사라졌습니다. 마천루들이 빽빽하게 솟아올랐습니다. 한 여사의 그 황무지 위에는 이제 30층짜리 화려한 유리 외벽의 오피스 빌딩이 우뚝 솟아 있었습니다. 굴지의 금융그룹 본사들이 입주한 건물이었습니다. 매달 그녀의 비밀 계좌로 들어오는 월세만 5억 원이었습니다. 건물의 현재 가치는 500억 원이 넘었습니다. 누더기 옷을 입고 설거지를 하던 한영숙 여사가 바로 그 거대한 자산의 익명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 남편도 금지옥엽 아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좁은 월세방에 살았고 낡은 옷을 입었으며 찬밥에 김치를 먹었습니다. 아들 박준호는 자라면서 어머니를 부끄러워했습니다. 엄마, 제발 밖에 나가서 폐지 좀 줍지 마. 내가 거래처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며느리 최미영은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코를 찡그렸습니다. 어머님 씻으신 거 맞아요. 노인네 냄새가 수입 소파에 다 배잖아요. 어머님 때문에 이웃들이 우리 무시한다고요. 한 여사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었습니다. 오미는 이게 익숙해서 편하다. 사실 그녀는 그들을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잔인하지만 사람의 본성을 확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카페 식당을 열고 주식에도 손을 댔습니다. 모두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사채업자들이 매일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어디 숨겨둔 돈 없어. 돈 좀 빌려줘. 그가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한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설거지로 번 몇십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봉투를 낚아채 세어보고는 바닥에 던졌습니다. 겨우 이거야. 이 늙은이가 노망났나. 이 돈으로 뭘 하라고. 며느리는 입을 삐죽거렸습니다. 내가 뭘 했어. 저 꼴을 하고 돈이 어디 있겠냐고. 아유, 짜증나. 한 여사는 허리를 굽혀 먼지 묻은 지폐를 한 장 한 장 주었습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눈물이 속으로 흘렀습니다. 시간은 최고의 시금석이었습니다. 박준호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눈에
엄마는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 쓸모없는 짐덩어리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그 정점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양원으로 가시는 게 어때요? 거기 가면 아주 편해요. 며느리가 달콤한 말로 구슬렸습니다. 한 여사는 그들의 검은 속내를 꿰뚫어 보며 차가운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겠구나. 그녀의 마음속에서 결심이 섰습니다. 시험은 끝났습니다. 결과는 불합격. 아들은 엄마 대신 돈을 택했습니다. 효도 대신 비청산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이 숲속 폐가는 그녀가 붙잡고 있던 모성애의 마침표였습니다. 한 여사는 등기 권리증을 접어 가슴 쪽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도 슬픔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형 선고를 앞둔 판사의 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쪽 주머니 깊숙이 손을 넣었습니다. 고대 유물 같은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그 전화번호부에는 단 하나의 VIP, 번만 저장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강 변호사의 번호였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명망 높은 로펌의 대표이자 지난 30년 동안 한 회장의 비밀을 충직하게 지켜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폴더를 열었습니다. 파란 화면 불빛이 주름지고 단호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뚝, 뚝. 네, 회장님.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즉시 들려왔습니다. 존경과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서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나다 강 변호사. 한 여사의 목소리는 기묘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지금 밖에 계십니까? 바람 소리가 심합니다. 어디세요? 숲속이다. 지리산의 어느 팩에 있어. 수화기 넘어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 변호사가 숨을 들이켜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설마 그 천하의 불효자 놈이 정말 회장님을 버린 겁니까? 그래, 공기가 좋다더구나. 그녀는 까마귀 울음처럼 건조하게 웃었습니다. 망할 자식들. 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고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습니다. 지금 당장 모시러 가겠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그놈들을 쳐넣겠습니다. 잠깐. 한 여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아직 데리러 올 필요 없다. 자네가 먼저 해줄 일이 하나 있어. 명령만 내리십시오, 회장님. 지금 당장 박준호에게 전화해. 그놈에게 뭐라 할까요? 한 여사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알려줘. 제 어미가 누구인지. 그리고 놈이 지하실 한 칸이라도 임대하는 게 소원이라던 그 여의도 빌딩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말해줘. 그리고 전에 내가 방금 유언장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강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의뢰인을 대신해 통쾌함을 담은 낮게 깔린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태어난 걸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녀는 전화기를 닫았습니다. 탁 하는 건조한 소리가 밤숲에 울렸습니다. 한 여사는 썩은 나무 기둥에 머리를 기대고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야, 사랑하는 아들아. 게임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 산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며 마른 낙엽들을 공중으로 쏘아 올렸습니다. 마치 폭풍이 다가옴을 알리는 장송곡에 맞춘 춤사위 같았습니다. 이지은 이전의 한영숙 여사는 살며시 눈을 감고 숲속 밤의 차가운 냉기를 앙상한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효자 아들의 말대로
공기는 정말 맑았지만 그 청명함은 칼날처럼 마음을 베어냈습니다. 한편 강도윤 이전의 박준호의 고급 승용차는 울퉁불퉁한 흙길을 부드럽게 빠져나와 마치 저지른 죄로부터 도망치듯 평평한 아스팔트 위를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계는 수년 동안 자신을 짓눌러온 청은 망은의 짐을 벗어던진 자의 만족스런 미소가 번졌습니다. 드디어 끝났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음악에 맞춰 핸들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옆자리의 아내 김서연도 고개를 끄덕이며 숨길 수 없는 기쁨에 눈을 반짝였습니다. 맞아요, 여보. 이제 우리만의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더 이상 한약 냄새도 밤마다 들리는 기침 소리도 없고요. 강도윤은 창문을 내려 바람에 머리카락이 헝클어지게 두며 최고의 상쾌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 같은 말투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자, 계산해봐. 요양원비 매달 301년이면 360만 원이야. 그 돈이면 내 차를 새로 뽑거나 우리가 제대로 유럽 여행을 다녀올 수 있어. 김서연의 눈이 자동차 헤드라이트처럼 번쩍였습니다. 벤츠 사요. 여보, 이번엔 꼭 벤츠 S클래스로 해서 내 친구들한테 기 좀 펴게 해줘요. 부부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따뜻한 차 안을 가득 채우며 희미하게 외치는 양심의 소리마저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노파가 살지 죽을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산나물을 뜯어먹으며 살든 운이 없어 얼어 죽든 그때는 양로원에서 장례를 치러줄 테니 그들이 신경 쓸 바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상승세였고 오늘 밤은 이 자유를 자축하기 위해 삼겹살에 소주 파티를 열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하고 짓궂은 각본가였습니다. 차 안의 음악이 가장 신나게 울려 퍼지던 바로 그 순간 강도윤의 전화벨이 울리며 환희의 분위기를 찢어 놓았습니다. 낯선 번호였지만 서울 금융의 중심지 여의도 VIP 지역 번호였습니다. 그는 농담 섞인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시죠?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의 중후하고 차가우며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강도윤 씨 맞습니까? 저는 이지은 회장님의 수석 법률 대리인 한지훈 변호사입니다. 강도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지은, 우리 엄마요. 전화를 잘못 거셨거나 코미디 하시는 겁니까? 그 양반은 설거지나 하던 노인네인데 무슨 회장입니까? 하지만 한 변호사의 목소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판사의 망치 소리처럼 단호했습니다. 농담할 시간 없습니다. 이지은 회장님은 여의도동 88번지에 위치한 더 서밋 타워의 유일한 소유주이십니다. 오늘 오전 시장 감정가 500억 원에 달하는 지상 30층 규모의 A급 오피스 빌딩입니다. 강도윤의 입가에 있던 미소가 폭풍 앞의 촛불처럼 꺼졌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지고 손발이 후들거렸습니다. 뭐라고요? 더 서밋 타워. 그 금융가에서 제일 높은 빌딩 말입니까? 한 변호사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회장님은 30년 전 설거지로 모은 돈으로 그 황무지를 남몰래 매입하셨고 15년 전 건물을 올리셨습니다. 현재 매달 임대료 수익만 5억 원이 회장님 계좌로 입금됩니다. 그리고 방금 상속권 박탈 조항을 발동하셨음을 통보하려고 전화했습니다. 차는 비틀거리며 급히 길가에 멈췄습니다. 한 달 5억, 자산 500억, 거대한 숫자들이 강도윤의 눈앞에서 춤을 추자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며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아내를 돌아보며 더듬거렸습니다. 엄마, 엄마가 회장님이래. 엄마가 재벌이라고 서연아 500억짜리 건물 주라고. 김서연은 입을 딱 벌렸고 명품 가방이 차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무슨 미친 소리야, 그 찢어지게 가난한 노인네가 어떻게. 아내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강도윤은 비명을 지르며 미친 듯이 핸들을 꺾어 차를 돌렸습니다. 끼익. 타이어가 도로와 마찰하며 타는 냄새를 피웠습니다. 그는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았고 차는 상처 입은 짐승이 목숨을 건지려 발버둥 치듯 어두운 산길을 거슬러 질주했습니다. 강도윤의 심장은 가슴을 뚫고 나올 듯 뛰었습니다. 그는 미친 듯이 운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우릴 속였어. 30년 동안 우릴 시험한 거야. 왜 그렇게 부자면서 누더기만 입고 다닌 거야. 옆에 앉은 김서연은 사색이 되어 손잡이를 꽉 잡았고 차는 흙길 위에서 쿵쿵 튀어 올랐습니다. 빨리 가요. 여보, 당장 빌어야 해. 500억을 놓칠 순 없어. 탐욕과 공포가 뒤섞여 두 불효자를 광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습니다. 차는 가시덤불을 뚫고 돌진했고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으며 끔찍한 소리를 냈지만 강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무덤처럼 고요한 폐가가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엄마, 어머니, 제가 왔어요. 강도윤은 차 문을 박차고 나가 넘어졌다가 기어 일어나 썩은 마루로 달려갔습니다.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건 깨진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와 구슬픈 소쩍새 소리뿐이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습니다. 강도윤은 먼지투성이 방들을 부엌부터 안방까지 샅샅이 뒤졌지만 이지은 여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차가운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낡은 옷 보따리와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어머니의 분신과도 같은 날이 굳으면 의지해야만 했던 그것을 어머니가 두고 가셨다니. 그때 어두운 구석에 그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엎어져 있는 액자 하나, 떨리는 손으로 뒤집어 보았습니다. 20년 전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셋이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큰 균열이 강도윤의 얼굴을 가로지르며 부모님과 그를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액자 뒷면을 보자 빨간 볼펜으로 급히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떨리지만 단호한 필체였습니다. 이 가족은 여기서 끝이다. 강도윤은 깨진 액자를 가슴에 품고 주저앉았습니다. 유리 조각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지금 가슴 속의 고통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진짜 날 버리셨구나. 내가 엄마를 버려서 엄마도 날 버리셨어. 그는 마루에 고개를 박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절망했습니다. 김서연은 옆에서 멍하니 서서 무너진 남편을 보다가 차가운 폐가를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다 잃은 거야. 여의도 빌딩도 다 날아간 거야. 부부는 어둠에 잠긴 채 넋을 잃고 앉아 있었고 뼈에 사무치는 산속의 한기가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절망이 극에 달했을 때 언덕 아래쪽에서 강렬한 빛이 어둠을 찢으며 나타났습니다. 부드럽지만 위력적인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한민국 상류층의 상징인 최신형 제네시스 G90 검은색 세단이 폐가 마당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와
두 죄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지훈 변호사가 내렸습니다. 값비싼 정장을 차려입은 그는 감정 없는 차가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깍듯하게 뒷좌석 문을 열었습니다. 강도윤은 숨을 멈췄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아까의 무명 바지를 입은 노파가 아니었습니다. 눈앞에는 권위 있는 검은 정장을 입고 백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고개를 숙이게 만드는 위엄을 풍기는 귀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였지만 또한 그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지은 회장이었습니다. 어머니. 강도윤은 말을 더듬으며 비틀비틀 달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칼날 같은 그녀의 차가운 눈빛이 그의 발을 땅에 박아버렸습니다. 난 당신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노년의 떨림은 사라지고 쩌렁쩌렁하고 낮으며 위험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강도윤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찧었습니다. 어머니, 저 도윤이에요. 아들이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지은 여사는 발밑에 무릎 꿇은 자식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도 관용도 없었습니다. 무서울 정도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내 아들은 30분 전에 죽었다. 늑대가 우글거리는 이 깊은 산 속에 제 어미를 버린 그 순간 그놈은 이미 죽었어. 그녀의 말은 사형 선고와 같았습니다. 강도윤은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귀신에 홀렸었나 봐요. 그냥 여기가 공기가 좋다고 생각해서 입 다물어. 이 여사가 소리쳤습니다. 30년의 인내가 담긴 일갈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가난하다고 무시했고 설거지한다고 창피해했으며 짐짝 취급했어. 난 기다렸다. 네가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지 보려고 30년을 기다렸어. 하지만 오늘 너는 가장 확실한 대답을 내게 주었지. 그녀는 한 변호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가자. 여긴 공기가 너무 탁해. 배신의 냄새가 진동해서 숨을 못 쉬겠구나. 그녀는 등을 돌려 고급 승용차로 향했습니다. 강도윤은 공포에 질려 달려가 그녀의 재킷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모실게요. 집으로 모셔갈게요. 이지은 여사는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먼지를 털어내듯 옷자락을 차갑게 털었습니다. 그녀는 몸을 굽혀 마지막으로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나를 모시고 싶어. 아니면 내 500억짜리 건물을 모시고 싶은 거냐. 안타깝게도 유언장은 10분 전에 수정됐다. 전 재산은 독거노인 후원회에 기부된다. 너는 남은 평생 이 죄책감 속에서 살아라. 차 문이 쾅 닫히며 두 세계가 다시 차단되었습니다. 한쪽은 부와 권력, 다른 한쪽은 후회와 빈곤. 차는 움직였고 강도윤은 절망 속에 뒤쫓아가며 황량한 산 속에서 목이 쉬도록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차는 굽이친 길 너머로 사라졌고 강도윤은 차가운 흙바닥에 쓰러져 먼지 섞인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제 손으로 버린 후 남은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울의 아침 해는 화려하게 밝았지만 강도윤에게는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지친 몸을 이끌고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익숙한 손가락이 번호키 위를 움직였습니다.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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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
경고음이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미간을 찌푸리며 다시 천천히 눌렀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오류음 뿐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비밀번호 안 바꿨는데 왜 틀려? 차에서 밤을 새워 손을 떨고 있던 김서연이 옆에서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그때 강도윤의 눈에 문손잡이에 붙은 거슬리는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법원과 변호사 사무실에 붉은 도장이 찍힌 빨간색 압류 딱지였습니다. 굵은 검은색 글씨가 눈을 찔렀습니다. 압류 및 사용 권한 회수 통지서. 강도윤의 손이 덜덜 떨렸고 통지서가 눈앞에서 흐릿해졌습니다. 압류라니 왜? 김서연이 종이를 낚아채 훑어보고는 비명을 지르며 사색이 되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야. 집에서 쫓겨나는 거야. 강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한지훈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상대방은 기다렸다는 듯 즉시 받았습니다. 한 변호사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우리 집에 압류 딱지가 붙은 거죠? 그가 소리쳤습니다. 어젯밤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강 선생? 한 변호사의 목소리는 잔인할 정도로 침착했습니다. 모든 자산 동결입니다. 그 아파트 계약서 다시 보시죠. 서류상 실소유주는 이지은 회장님이십니다. 당신은 명의만 빌린 대리인일 뿐이죠. 보증금 10억 매달 관리비 모두 회장님 개인 계좌에서 나갔습니다. 이제 회수하시는 겁니다. 강도윤은 현관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부부는 어디서 살라고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35살 성인 아닙니까?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일어나 아내의 손을 끌고 자신의 개인 사무실로 달렸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에도 압류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건물주는 재정 보증인인 어머니가 보증을 철회했으므로 임대 계약을 즉시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는 거래처에 미친 듯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접니다. 강도윤입니다. 아, 강 사장. 거래처 사장의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오늘 아침 더 서밋 그룹에서 공문을 받았습니다. 당신과 진행하던 모든 프로젝트를 중단하랍니다. 이지은 회장님,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과는 거래 못합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시오. 술잔을 부딪히며 호영호재하던 모든 인맥이 아침 이슬처럼 증발했습니다. 개인 은행 계좌 잔액 0원. 부부가 타고 온 고급 승용차 앞으로 견인차가 다가왔습니다. 은행 직원이 내려 차량 구매 대출 보증인인 어머니가 보증을 철회했다며 차를 압류했습니다. 24시간도 안 되어 번듯한 사장님이었던 강도윤은 서울의 교차로 한복판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입고 있는 옷 한 벌과 아내의 지갑에 든 잔돈뿐. 총 10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찜질방을 전전하며 낯선 이들의 코골이와 땀 냄새 속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말랐습니다. 10만 원으로 버티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그들은 요금을 낼 돈이 없어 찜질방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날 밤 강도윤과 김서연은 한강공원 벤치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강바람이 뼛속까지 시리게 불어왔습니다. 배가 고파 속이 쓰렸습니다. 나 이렇게는 못 살아. 김서연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 빈 명품 가방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당신 부자고 능력 있는 줄 알고 결혼했어. 알고 보니 엄마 치맛바람에 기생하는 놈이었잖아. 엄마가 돈 끊으니까
거지가 되는 꼴이라니. 서연아, 강도윤이 아내를 잡았습니다. 이거 놔, 난 친정으로 갈 거야. 이혼 서류는 나중에 보낼게. 그녀는 손을 뿌리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습니다. 강도윤은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돈, 지위, 집, 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던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굶주림에 눈이 핑 돌았습니다. 그는 공공 쓰레기통을 뒤져 마시다 남은 물병을 찾았습니다. 그때 등을 구부리고 쓰레기통에서 빈 캔과 폐지를 줍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머니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튼 손, 자신을 업어서 굽은 등 옛날 어머니가 손에 쥐어주던 꼬깃꼬깃한 지폐들, 그가 냄새나고 더럽다고 무시했던 그 돈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하면 밥 사 먹을 돈 벌 수 있어요. 그날부터 찢어지고 더러운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녹슨 손수레를 끌고 서울 골목을 누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진흙 묻은 박스를 줍고 악취나는 쓰레기 봉투를 뒤져 플라스틱을 찾았습니다. 난생 처음 강도윤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알았습니다. 귀공자 같던 손엔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와 고름이 먼지와 섞였습니다. 빈 병을 주울 때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30년 동안 엄마가 이렇게 아프셨던 건가요? 첫날 일이 밤 10시에 끝났고 그는 7,000원을 벌었습니다. 꼬깃꼬깃하고 더러운 지폐를 쥐고 강도윤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는 편의점에 들어가 가장 싼 삼각김밥 하나를 샀습니다. 길바닥에 주저앉아 비닐을 벗기고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차가운 밥 아래 눈물의 짠맛이 섞였습니다. 태어나서 밥이 이렇게 귀한 줄 처음 알았습니다. 자기 피와 땀으로 번 첫 번째 밥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강도윤은 딱 1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는 그 돈으로 방을 구하거나 옷을 사지 않았습니다. 지폐 한 장 한 장을 반듯하게 펴서 손에 꽉 쥐고 빈민께서 여의도까지 10km를 걸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찌를 듯 화려하게 빛나는 더 서밋 타워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그의 모습은 비참했습니다. 수염은 덥수룩하고 옷에서는 냄새가 났으며 얼굴은 시커멓게 탔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미친 사람 보듯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기묘한 결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 정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쫓아내려 해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5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한지훈 변호사가 직원 출입구에서 나왔습니다. 강도윤을 보고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그 거짓골을 한 사내의 결연한 눈빛이 그의 발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를 뵙게 해주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강도윤은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외부인을 만나지 않으십니다. 한 변호사는 차가웠습니다. 강도윤은 떨리는 손으로 가슴 주머니에서 반듯하게 편 10만 원 뭉치를 꺼냈습니다. 기름때와 흙, 그리고 그의 손에서 난 마른 핏자국이 묻은 돈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일주일 동안 폐지를 주워번 돈입니다. 그가 두 손으로 돈을 바쳤습니다. 돈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닙니다. 이 돈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명목으로요? 한 변호사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아들이 드디어 밥 한 공기의 가치를 알게 되었다고
전하고 싶어서요. 어머니가 절 키우기 위해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 알았습니다. 감히 용서를 빌 자격도 없지만 제 인생 첫 월급을 어머니께 드리고 싶습니다. 한 변호사는 강도윤의 피 맺히고 튼 손을 그리고 그 돈뭉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따라오시죠. 하지만 회장님이 마음을 돌리실 거란 기대는 마십시오. 강도윤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3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은 여사는 크고 화려한 책상 뒤에 앉아 한강이 보이는 창밖을 향해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감히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악취가 방을 더럽힐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문가에 무릎을 꿇고 벨벳 카펫 위에 10만 원 돈뭉치를 놓았습니다. 어머니, 더 이상 어머니라고 부를 자격도 없습니다. 그가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이건 제 손으로 폐지를 주워본 돈입니다. 어머니께 따뜻한 밥 한 끼 사드리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에 비하면 보잘것없겠지만 이게 제 자존심의 전부이자 참회의 증거입니다. 이지은 여사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석상처럼 침묵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강도윤은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깊게 절을 하고 뒷걸음질 쳐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공간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제야 이지은 여사의 어깨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를 돌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꼬깃꼬깃한 돈뭉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떨리는 몸을 일으켜 돈을 집어들었습니다. 쓰레기 냄새, 땀 냄새, 고된 노동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이지은 여사는 돈뭉치를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드디어 네가 사람이 되었구나. 도윤아. 강도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는 마이너스에서 인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갈비 식당의 설거지 담당으로 취직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고 하수구 뚫는 일부터 화장실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1년,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설거지 담당에서 성실함과 정직함을 인정받아 홀 서빙으로 그리고 주방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그는 침대 하나 겨우 들어가는 고시원 쪽방을 얻었고 매일 라면을 먹었지만 밤에 누우면 잠이 달콤했습니다. 거짓 없는 자신의 진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2년 후 여의도 거리에 은행잎이 노랗게 깔린 어느 가을 오후 풍파를 겪은 얼굴이지만 눈빛 많은 맑은 중년 남자가 더 서밋 타워로 들어섰습니다. 소박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의 강도윤. 그의 손에는 긴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경비원이 막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다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올라가시죠. 회장님이 기다리십니다. 집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지은 여사는 창가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뒤를 돌았습니다. 흰 머리는 더 늘었지만 미소는 가을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강도윤이 나직이 불렀습니다. 그는 다가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흑단 지팡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난 2년 동안 저축한 돈으로 샀습니다. 그해 폐가에 제가 무심하게 두고 왔던 그 낡은 지팡이 대신입니다. 이지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어루만지더니 햇볕에 그을린 아들의 얼굴을 쓰다듬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네, 많이 힘들었습니다.
강도윤은 어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아 자신의 볼에 갖다 대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제 삶을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저를 기다려 주신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지은 여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아온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사랑한다, 내 못난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 위로 황금빛 노을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강도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500억짜리 건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떳떳하게 고개를 들고 살며 돌아갈 어머니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내일 그는 다시 식당으로 돌아가 주방 매니저로서 일하겠지만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충만한 미소를 머금고 일할 것입니다. 이제 그는 진짜 사람이 되었으니까요.